두 딸은 17과 19에 죽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변변한 관직 하나 없이 살았고 본인은 죽고 나서 무덤이 파헤쳐졌죠. 조선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의 말년 이야기입니다.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되고 두 왕의 장인이 됐지만 정작 그 권력이 남긴 건 자식들의 비극이었거든요. 권력을 위해 딸을 도구로 쓴 아버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정실부인 미씨 사이에서 일남 사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회에게 자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딸들의 혼인도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죠. 맏딸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신숙주의 장남 신주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왕실 밖에서 당대 최고 권문세가와 먼저 손을 잡은 거예요. 둘째 딸은 세종의 딸 정현옹주의 장남, 즉 세종의 외손자인 윤반에게 보냈습니다. 왕실 혈통과 고위 권력층을 잇는 혼맥을 하나씩 만들어간 거죠. 그런데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었고 결국 어린 두 딸을 왕실로 들여보내는 선택을 했어요. 셋째 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45년 음력 2월에 태어난 셋째 딸은 1460년 16살에 세자빈으로 간택됐습니다. 화려한 가마 행렬, 온 나라가 주목하는 혼인. 그런데 그 행렬 안에서 한 소녀의 삶은 이미 아버지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셋째 딸의 남편이 된 사람은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 훗날 예종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자빈이 16살이었고 해양대군은 그보다 5살 어린 11살이었어요. 실록에는 셋째 딸에 대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정숙한 성품과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고요.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았고 시어머니 정희왕후의 귀여움도 받았다는 기록도 이어집니다. 세자빈의 외모와 성품이 실록에 별도로 기록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그녀가 궁 안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궁궐 안에서 칭찬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역할이었거든요. 왕실이 그녀에게 바란 건 단 하나였어요. 왕실의 적통을 이을 아들을 낳는 것, 동시에 한명회의 권력을 이어줄 외손을 낳는 것이었죠. 16소녀의 어깨 위에는 개인의 삶이 아닌 두 가문의 무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궁 안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예법을 배우고 왕실 어른들을 모셔야 했으며 작은 실수 하나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압박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후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1461년 음력 11월 드디어 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소가 궁궐이 아니었어요. 녹사 안기의 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산실 준비와 길일 문제 등으로 왕실 여성이 궁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셋째 딸은 임신 중 병을 얻어 궁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안기는 한명회와 가까운 인물로 추정되며 셋째 딸의 안정을 위해 선택된 장소였어요. 왕실의 적통을 이을 원손이 궁궐이 아닌 민가에서 태어난 겁니다. 원손 탄생에 왕실은 대규모 사면령을 내리며 기뻐했고 한명회는 마침내 원손의 외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어요.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인 1461년 음력 12월 5일 셋째 딸이 그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1년 만이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출산 후 몸이 급격히 약해졌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죠. 산후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조는 시호를 내렸는데 온순하고 너그럽다는 뜻의 장, 유순하고 어질다는 뜻의 순을 합쳐 장순이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총애했다던 며느리에게 죽고 나서야 이름을 붙여준 거였죠. 셋째 딸이 낳은 원손에게는 문이라는 아명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천한 이름을 붙이면 귀신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463년 음력 10월 원손은 병을 얻고 다음날 새벽 눈을 감았어요.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2년도 안 돼 아이마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비극 앞에서도 한명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을 잃고 외손자마저 떠나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막내딸을 왕실로 들여보낼 준비를 했거든요. 1467년 당시 12살이었던 막내딸을 자을상군과 혼인시킨 겁니다.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셋째 딸은 세조의 아들 예종과 혼인했으니 세조 기준으로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세조의 손자 자을산군과 혼인했으니 세조 기준으로는 손자며 며느리였죠. 그렇다면 셋째 딸은 막내딸의 친언니이면서 동시에 시숙모가 되는 겁니다. 실록에도 이 관계를 표현한 기묘한 문장이 나오는데 제부이자 시조카인 성종이 왕위에 오른 뒤 셋째 딸을 장순왕후로 추존했다고 적혀 있어요. 제부이자 시조카 이 한 문장이 당시 왕실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한명회의 권세가 왕실의 법도마저 구부릴 수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막내딸은 언니가 어떤 삶을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궁으로 자신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12살의 나이에 가마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위해서요. 남편 자을산군은 11살, 막내딸보다 1살 어렸습니다. 두 아이가 왕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부부가 된 거죠. 그리고 1469년 예종이 20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위한 지 15달 만이었어요. 발에 세균이 침투해 봉화진염으로 번졌고 결국 폐혈증으로 악화됐다고 합니다. 예종 스스로 형수인 인수대비 앞에서 썩어가는 발을 보여주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요. 그 말 그대로가 됐습니다.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조선 왕실은 즉각 후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3살이었고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군은 몸이 허약했어요. 이 틈을 정확히 노린 사람이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어른인 정희왕후와 손을 잡았고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을 후계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을산군의 장인이 바로 한명회였죠. 딸을 왕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왕을 직접 골라 앉힌 겁니다. 그렇게 성종이 즉위했고 막내딸은 14살의 나이로 왕비가 됐습니다. 한명회는 또다시 왕의 장인이 됐죠. 성종실록은 막내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검소한 덕이 일찍부터 나타났고 유순하고 고요한 성품을 지녔다고요. 왕비가 된 이후에도 정의왕후, 소해송후, 안순왕후 세 대비를 극진히 모셨다는 기록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죠. 결국 성종은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4살에 왕비가 된 막내딸은 궁 안에서 그 현실을 계속 마주해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왕비는 후궁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미리 의복을 정성껏 준비해뒀다가 후궁이 입궁하면 직접 그것을 내려줬다고요. 복식과 장식품까지 끊임없이 챙겨주면서도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왕비로서 지켜야 했던 체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1473년 음력 7월 막내딸은 병으로 친정인 한명회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만성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종은 하루 걸러 처가를 찾아 상태를 확인했고 잠시 회복돼 궁으로 돌아왔지만 그해 12월 다시 병이 깊어졌습니다. 1474년 음력 3월 막내딸은 창덕궁 구현전으로 처소를 옮겨달라고 스스로 청했습니다. 이미 회복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과 세 대비가 날마다 구현전을 찾았고 한명회와 어머니 미씨도 딸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차도가 없었죠. 며칠째 밥을 굶은 부모를 본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데에는 하늘의 뜻이 있으니 부모를 먼저 여의지 못하고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걱정을 끼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1474년 음력 4월 15일 막내딸은 창덕궁 구현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9살이었어요. 성종은 시호를 직접 골랐습니다.
공경하고 유순하게 윗사람을 섬겼다는 뜻의 공,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인자하다는 뜻의 해를 합쳐 공해왕후라 했죠. 셋째 딸 장순왕후는 1461년 17에, 막내딸 공해왕후는 1474년 1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꽃다워야 할 나이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기도 전에 아버지의 권력을 위해 왕비가 되어야 했고 그 궁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신 한명회에게 두 딸의 죽음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록 어디에도 딸의 죽음 앞에 통곡했다는 기록, 슬픔에 잠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속의 한명회는 슬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두 왕의 장인으로만 남아 있어요. 두 딸이 모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명회가 그토록 원하던 혈연 권력 구조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 자신이 또 한 번의 욕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했죠. 1476년 60을 넘긴 한명회는 한강가에 정자를 짓고 압구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갈매기와 벗하며 세상사를 잇겠다는 뜻이었는데 낙성식 날에는 성종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직접 참석해 앞다퉈 시를 지어 축하했습니다. 당시 한강가에는 왕실 소유 정자만 있었는데 신하 신분으로 최고 조망을 차지한 것 자체가 파격이었죠. 한명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고 이제 늙어서는 강가에서 세상을 관조한다고요. 하지만 그는 끝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압구정에 앉아서도요. 그러다 1481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이 성종에게 압구정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한명회는 사신을 압구정에서 접대 왕실의 허가 없이 용봉차를 설치하려 했어요. 용봉차는 용과 봉황 문양이 새겨진 왕실 전용 천막으로 왕만 쓸 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성종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왕실 전용 물품을 쓸 수 없다며 접대 장소를 옮기라고 명했죠. 그러자 한명회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신하가 왕의 명을 거부한 겁니다. 그것도 대놓고요. 즉각 대관들의 탄핵 상소가 쏟아졌고 결국 1481년 성종의 명으로 압구정은 철거됐습니다. 갈매기를 벗삼겠다던 그 공간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탄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관들의 공세가 1485년까지 이어졌고 결국 한명회의 모든 관직이 삭탈됐습니다. 야사에는 이 소식을 들은 한명회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도끼로 자신의 정강이를 내리찍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관직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487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성종이 보낸 승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마무리를 처음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남긴 유언이었죠. 그런데 죽고 나서도 한명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504년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켰을 때 패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인물 200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 대상에는 이미 사망한 인물들도 포함됐는데 한명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훼손됐습니다. 연산군 일기 1504년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한명회의 자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맏딸은 남편 신주가 1456년 20의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맏딸 역시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따라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딸도 1476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셋째 딸 장순왕후는 1461년 11에, 막내딸 공해왕후는 1474년 11에 각각 세상을 떠났죠. 네 딸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그중 둘은 채 20살도 되기 전에 떠났습니다. 외아들 한 보는 효령대군의 외손녀와 혼인했지만 평생 변변한 관직 하나 없이 공신의 아들로만 살다 생을 마쳤습니다. 한명회가 평생 공들여 쌓은 권력을 이어갈 혈연의 고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기도 파주 삼릉에는 지금도 셋째 딸의 공릉과 막내딸의 술릉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은 시숙모, 한 사람은 조카 며느리라는 기묘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죽어서는 나란히 누운 두 자매입니다.
한명회가 꿈꿨던 영원한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핥히고 간 두 소녀의 짧은 삶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네 번의 공신 책봉, 두 왕의 장인, 조선 최고의 권신,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남은 건 결국 무엇이었을까요?